우리 그 패널 토론 패널 분들께서도 오늘 그 주제 발표 위주로 논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장 같은 건축계 소통위원회 위원장 김시영 권사입니다. 좀 전에 설문조사 결과나 남경희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나 그거에 대한 문제점, 또 오늘 남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해외 사례와 좀 다른 점들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우리 회원들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민간 분야에 지금 공공에서는 일부 시행이 되고 있지만 민간 분야에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제화를 해야 된다든지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무적으로 세운태 좀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이런 이거를 제도화하고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혹은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순서는 없지만 하여튼 자유롭게 조금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유 토론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여기 다들 건축사분들께서 계셔서 이제 국외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자가 당연히 이제 공사 단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그 공사 단계 업무를 이제 감리라는 특정한 이제 단어로 이제 명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사가 이제 감리도 하냐 안 하냐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이슈도 되고 지금 이제 감리자는 또 제3자로 이제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계유도 구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사실 저는 이 말씀드리면 조금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계도 구현이라는 말이 되게 낯설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처음 들으신 분들이 되게 이게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란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감리 혹은 디자인 감리라는 명칭이 익숙한데 설계도 구현은 뭐지? 하고 그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저도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국내 현 상황에서는 이제 설계자랑 감리자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또 CM 회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규모들이.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런데 아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큰지 좀 이해가 됐어요, 저는 CM이 왜 돈을 벌지 처음엔 의아했다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설계비가 70억이면 CM이 70억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계 70억 업무와 CM 70억 업무의 양이 같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경우에 따라 설계 70억 업무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딴 얘기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결국 설계자가 공사 단계 업무를 해야 되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감리도 못하고 CM도 당연히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판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취지에는 공감을 해서 이제 설계유도 구현 업무라는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명칭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일본의 설계유도 전달해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설계유도 전달은 일본도 설계자 감리를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설계자 감리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고 안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설계자가 의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감리자와 시공자와 또 다른 건축사들에게. 근데 그 업무를 지금 국내에 가져와서 하면서 공사 단계 업무 요율을 책정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람은 기존에 감리 업무들이 있었으면 자세히 보시면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이제 명칭한 그 업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해서 그걸 합친 것들을 건축사의 어떤 공사 단계 업무로 보면 제 생각에는 설계뿐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컵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건축 상담과 기획 설계는 유료죠. 당연히 이건 전문가의 서비스니까. 그것처럼 공사 전 단계에서 건축사가 건축주를 지원해야 되는 업무들, 그리고 공사 단계, 그리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 업무들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있을수록 건축물은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러면 그 업무를 요번에 새롭게 확장해서 정리를 해서 그 두 개를 합친 것을 건축사의 업무로 보고 건축사가 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건축사가 좀 역할이 이제 설계자가 아니라 더 큰 업무의 범위에서 이제 건축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획 설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어떤 밑거름이 돼서 좀 더
파이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연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예, 뭐 설계도구 구현 업무가 감리 이외에 또 건축물 품격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으니까 이걸 설계와 또 접합을 해서 또 우리 파일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를 아까 설문조사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좀 확산시키고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예, 방금 뭐 앞서 발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외에서 표준화된 그런 설계 과정 그리고 공사 단계 건축사의 역할을 굉장히 잘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국내 현황이 좀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좀 기형적으로 돼버리긴 했는데 지금 실제로 감리 용역 뭐 지자체 용역을 해보면 어쨌든 시공사에서 뭐 설계 변경이든 어쨌든 내역서 변경사 공사 변경사에 대해서 시점 보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이제 감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내용의 CA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제 감리가 사실은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감리가 이제 그동안 어쨌든 건축사가 해야 된 업무를 이제 CA 업무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감리가 분리되다 보니까 통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서 설계자가 아예 배제된 그 과정에서 이미 감리제도는 굉장히 정착이 된 상황인데 거기 업무를 빼서 이쪽으로 갖다 넣는 방식이 과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당장에는 맞는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우리끼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항은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게 어쨌든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뭔가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의도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서, 표준 계약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지정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설계의도 구현까지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공사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해외 사례 같은 그런 민간 민간 프로젝트를 위한 표준 계약서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설계의도 구현을 하고 싶지 않은 건축주를 위한, 그러니까 설계의도 구현이 없는 그런 표준 계약서 해서 세 종류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만들어서 그게 업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민간에서 더 통용이 되면 그게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꽤 선진화되어서 안에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좀 서구식으로 이제 민간에서 제도가 정착이 된 게 역으로 좀 안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푸시를 한다면 뭐 현행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변화의 여지가 더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일단은 조금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방향에서 이제 표준 계약서는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세분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다른 의견이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선생님들.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과거에 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자 위주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설계를 하고 시공 단계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자도 당연히 주인은 될 수 있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의도의 구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뭐 별도의 용역 범위를 만들고 한다라는 게 과연 시장에서 먹혀들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후 설계 관리 업무가 훨씬 더 타당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 의도의 구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 건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간 건축이고 지금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설계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설계 부분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사 진행 단계가 아니라 공사 이전 단계죠. 저희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작은 건물도 소위 말해서 내역서도 작성하고요, 뭐 계산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설계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발표한 자료에 일부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비딩하는데 다 설계자가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그 단계가. 지금 현재 보면은 공공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을 제외한 부분에서 내역 작성하는 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어느 정도의 내역을 작성한다라는 건 상세 도면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지금 현재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설계 도면의 수준이 저희가 설계 의도의 구현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느냐, 이거부터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양질의 도서가 일단 나오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설계 단계 이후에 공사 진행 단계에서 설계자와 감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2015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별게 아닌 변화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이죠. 사용승인 신청서에 설계자가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이죠, 결국 세움투성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공사가 안 됐으면 인증 안 해주면 끝이에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설계자한테. 그게 있고, 또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신고. 그러니까 이 건축 관계자 신고는 착공 이유죠. 그러니까 결국 시공 단계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과거에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 신고만 있었는데 설계자 또한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 시공 단계에 본인이 설계한 그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설계자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설계 의도의 구현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2015년에 개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설계자의 책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감리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계 의도의 구현에 대해서 임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동의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설계자한테 권한도 준 거고 책무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다뤄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설계 변경 부분, 감리세부 기준에 있습니다.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서 바꾸는 거, 감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는 거, 설계자 귀책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 수정하는 거, 이거 전부 변경할 때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가 관계가 돼 있도록 규정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가 기준이나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만들어지기가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양을 책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설계 의도의 구현도 지금 우리 남 교수님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지금 대가 기준 만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발주처 상황이나 뭐 그 여러 가지 시공 현장 상황이나 이게 달라서 설계 의도의 구현의 대가는 어떻게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건축사회에서 제안했던 거는 그 아우리에서 얘기했던 그 8%를 가지고 계약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업무량에 맞춘 대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불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
사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업무도 현장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뭐 SNS상으로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팩스라든지 실제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표준화 이제 시킬 필요가 있죠. 일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지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또한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설계 의도 구현 일지라든지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정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적인 조치로서 건설 세부 감리 기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또 자유롭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최선적 대표로 대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우도 구현 남정희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서 계속 나오게 됐는데요. 우선 남정희 교수님이 별도로 작성하신 보고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독일도 인스펙터 제도가 있고 그거는 본인이 잘 되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백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북토부 쪽이나 아우르 쪽에서 사후 설계라는 쪽이 오히려 명쾌해서 그쪽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들고서 보고서를 왔다 갔다 해보니 사후 설계라고 해서 뭔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설계를 보완해 주는 거여서 그러면 설계가 규칙 사유가 있는데 왜 돈을 받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했고 약간 이제 백소장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설계 도서라 하면 이미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몇 개월간의 합의에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설계자가 하는 디자인 의도, 설계자가 갖고 있는 작품성에 대해서 의도 수정이 아니라 건축주의 편에서 설계 의도가 완성이 됐는데 이게 현장에서 시공 단계에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풀어서 쓴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지만 지금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섞여 있는 세 개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때는 아직은 설계 의도 구현이 가장 합당해 보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연구진은 설계 의도 구현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민간 분야에서 그럼 결국에 오늘의 합의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서울시 건축사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에서 용도 제안한 것처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 세원터를 이용하면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소통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착하셔서 건축주들의 반발이 있고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자 하는 노력은 이해가 되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 제도를 시장에서 그냥 제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쉽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선 세무처에서 받기를 공문으로 전 지자체에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그냥 깔끔할 것 같고요. 제도 정착은. 대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정산이라든지 우리도 대가를 제안했지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실행해 봐야 그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그것들을 맞추는 방향이든 아니면 올리는 방향이든 데이터들을 조금 한 2, 3년 모아서 다시 한번 협의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서 설득이 되지 않을까. 우선은 법에 있는 건데 안 지켜지는 건 그것도 이상한 것 같거든요. 설계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설계자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가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제도화해서 세움터에서 서류를 확인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저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끌려다녀서 그런지 오늘 되게 오기 싫더라고요. 결과는 간단한 것 같아 보였고 사실 이게 어떤 단체의 아르먼트가 있어서 서로 반대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고 얘기해서 그래서 소통 주제의 첫 번째 주제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결정하고 오히려 이거는 빨리 결정하고 어떻게 정착하는지
대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건역에서랑 서울시랑 조금 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한번 그 대가 기준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에 피해시키면 설명했거든요. 뭐 시일에 부르신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부르시고 계세요. 그 얘기는 연구가 진척이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가서 맨날 반대만 해서 그런지 우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저를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까 백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외국 현금 프로젝트라면서 알았는데 계약금은 계약금이고 거기에 따른 정산을 아마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럼 정산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마이너스고 계약금에서 마이너스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들을 세부터를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맡은 착공 신고를 할 때든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강력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환 대표님, 빨리 좀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해양건축의 이동환 건축사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제가 그 설계도 구현, 설부에 대한 제도적 의의와 이런 것들을 좀 이 자리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토론자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을 개정할 때에 이제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것들이 이제 제도가 된 거죠. 법적으로 이미 이거는 공공에서는 의무화되어 있고 안 지킬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법을 만들어놔도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그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실행에서는 어떤 문제가 더 걸리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울 건축사회에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민간 부분에서 설계도 구현은 어디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감리자를 제3의 감리자, 지금 아까 우리 이당 교수 제3의 감리자라고 표현했지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제도를 우리가 주장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는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공공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설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건축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민간 부분으로 즉 건축법 25조에 들어오게 된 배경도 결국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게 공공에서 개입하는 순간 소위 그게 우리가 지정 감리자 제도라고 부르잖아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법에서 강제되지 않았으면 뭐 이제 설계자가 뭐 감리도 할 것이고 그게 뭐 국외 사례랑 비교했을 때의 그 역할과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도 불구하고 설계자가 감리자니까 그 품질에 대한 감리도 하면서 설계자로 품격에 대한 감리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열려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특정한 건축물의 대상으로 감리자를 설계자를 못하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지정하게 하는 제도로부터 이 내용이 출발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중의 코드를 갖고 있는 거죠. 지정 감리자로서 제3의 건축사로서 감리를 하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의도 구현도 해야 될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민간에서는 결국 제도적으로는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에 대해서 건축주가 반드시 이 설계의도 구현을 구현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단서가 행정에서 충분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착공신고 이런 거 할 때에 이 그 소위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걸 내게 돼 있죠. 공공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받아서 서랍에 넣어놓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받는다라는 거는 행정 행위가 개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잘못됐으면 지적을 할 수 있고 뭐 따라서
그 유사한 제도가 지정감리자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법 25조 13항인가요? 14항인가에 오히려 공공에서 그 지정감리자 제도에 대한 대가는 마련하도록 의무화시켜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설계의도 구현이 도입될 때에 시스템을 거기까지 좀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촉발되는 것은 민간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감리를 하니까 촉발된 문제이니까 지정감리에 대한 감리 대가를 허가권자가 만들도록 의무화했듯이 사실은 그걸로 인한 촉발된 이 설계자 의도 구현에 대한 대가 기준을 만들게 했으면 굉장히 좀 심플하게 이게 갈 수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 여러 가지 제도가 경착되는 데는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14항에는 감리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를 만들도록 돼 있지만 뒤늦게 생긴 설계의 도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사회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이게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건축사법에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공공에만 적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감리 대가를 지정감리자 제도에서 민간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하게끔 서울시가 조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유사하게 이 설계의도 구현도 공공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22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심플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를 먼저 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제 이게 돈을 써야 되는 건축주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백건축사 의견에 동의하는데 과연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이 설계의도 구현을 하는 것이 감리자를 지정받아서 감리 업무를 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메리트가 건축주한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22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설계의도 구현할 때 설계자는 스스로가 설계의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설계의도 구현을 할 때다. 그게 건축주한테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축물의 완성품이 품질과 품격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충실한 그런 어떤 작품으로 그러니까 결과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내가 설계자로서 설계의도 구현해서 당신한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 나한테 대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맥락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게 이제 지금 뭐 공공에서는 이 대가를 갖고 아까 이제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뭐 감리랑 뭐가 다르냐?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게 그 설계 도서를 통해서 원래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설계 도서 외에 또 뭘 이렇게 맨날 가서 그런 일을 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박 건축사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굉장히 기복도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률적으로 뭔가 정하기 쉽지 않은데 따라서 이 예산이라는 걸 어떻게 정하냐 논란이 되게 많고 실제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여성건축가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기준을 만든다라는 게 매우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설계 도서의 작성 기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작성 기준이 뭐 중급도 있고 뭐 상급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게 합당한 선을 그으려면 도서는 다 상급 수준으로 그려져야 돼요. 도서에서 뭐 중급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본 제도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지만 일본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설계사무소가 우리 중간 설계까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소위 말해서 이제 공사용도면 컨스트럭션 다큐멘테이션은 제네콘에서 이 자기네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물론 설계 이제 의도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은 건축법에 이 설계자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도수가 공사용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공사용 도면을 그리는 걸 설계자 역할로 건축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도면으로 표현되지 못하지만 정말로 이 의도들을 포함이 되어서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명과 해설과 지도 자문이 필요한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설계도면 자체가 퀄리티 있게 만들어지려면 지금 현재 도자작품 기준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설계도면 자체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퀄리티로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기본도 있고 뭐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고 상급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는 대가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뭐 단순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거를 근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명쾌하게 따져보면 이제는 과거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 설계의 품질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들도 너무 이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매몰돼 있다 보니까 결국 평균 하향이 되는 거죠.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설계비 자체가 대부분 다 중급 기준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전적으로 사실 잘못된 거죠. 공공에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그거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결국 그 어떤 업보들이 그대로 설계도면에 이어지고 그 설계비가 그렇게 하향으로 조정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면이 부실하고 우리가 설계 의도 구현할 때 가장 부딪히는 게 뭐예요? 정말로 이게 설계 의도이냐 아니면 네가 설계를 잘못해서 혹은 부실해서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냐 이런 거에 추궁을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아까 우리 남편에서 보여주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숱하게 방문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설계에 대한 의문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에다 당당하게 해명을 못해, 해설을 못한다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그걸 고려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후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민간에서도 제대로 된 설계비를 받고, 제대로 된 도면의 퀄리티로 우리가 설계를 한 다음에야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정말로 건축주한테 그런 걸 잘 설득해서 민간에서도 이런 시장들이 확산이 되도록 하게 되면, 사실은 해외 제도는 이런 거를 설계라는 큰 틀에도 품어내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민간에서의 설계 대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공에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인용하려면 실제 여러분들이 계속 설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사법에 있는 것은 건축 설계 업무예요. 설계 업무가 아니에요. 이 설계 업무는 건축 설계 업무에다가 사후 설계 관리 업무 포함되어 있고 기획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획 업무, 건축 설계 업무, 사후 설계 관리 업무 이 세 가지 전체가 다 우리가 설계 업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실제 비용은 건축 설계 업무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민간은 이제 건축주의 관점을 충분히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그 대가나 그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제도적 장치 내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자체인 서울시와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서울시 사회협회가 서울시 건축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이거만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만 저는 이거 요론이랑 약간 벗어날 수는 있긴 한데 약간 딱 하나만 제가 조금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도면에 대한 건데 저는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을 그걸 정말로 있는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CC 도면이 아니라 그 도면대로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축 도면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그냥 아무리 저희가 경력을 뭐 10년씩 쌓는다 해도 저희가 정말 시공자가 아닌 상태에서 못을 어떤 사이즈로 어떤 간격으로 뭐 그런 것으로 일반 상세에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 이상이 일반 상세 없는 것들까지 저희가 과연 시공법을 지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감리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됐던 부분은 시공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를
관리자가 책임지게 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았으면 건물이 부서지면 건축사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시공자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균열이 가서 무너져도 건축사가 잡혀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공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진도 별로 없고 비교적 안전하게 해서 그냥 지어도 안심을 했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 공사 건물이 완성될 때 어떤 설계자에게 이 도서대로 지었을 때 그 건축물은 그대로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순간 건축물 문제가 생긴 모든 책임이 저는 이제 설계자에게 이 도면에 했대로 했더니 문제 됐네라는 그 정말 소소한 거 하나로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도 좀 논의해서 건축사협회에서도 이제 감리 업무와 설계 도서의 어떤 수준을 정말로 건축사님들께서 자신이 있어서 아 이대로 정말 지어도 될 거라고 해도 저는 그 말을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시공용 도면은 아니고 정말로 내 열의를 다 담은 최상의 도면이 시공용 도면 아니라고 명시를 해서 그 책임은 반드시 시공사에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요. 시공자가 매일 현장 나가서 관리를 하지 저희가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관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시공자에게 넘겨야 되고 그리고 건축법에 있는 이게 공사용 도면이라는 단어도 빼서 결국은 공사를 위한 준비 도면으로 보고 공사용 도면은 시공자가 하도록 그러니까 책임을 시공자가 질 수 있는 건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건축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건축사가 지게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추후에 이 논의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설계도 교육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 도서부터 감리 업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논의도 조금 건축사협에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설계도 구현 현실을 위해서 또 제도화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뭐 시공도서라든지 감리와 또 복합해진 이런 여러 가지 분들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박혜진 이사님. 아, 네. 그 지난 1회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셔서 또 당연히 감사하다기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좀 더 힘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남정민 교수님 그 연구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 너무 당연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하게 설계율도 구현이라는 단어를 그냥 받아서 이렇게 기억하듯이 이렇게 썼었는데 그 남정민 교수님이 거기에선 설계자의 공사 단계 업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쩌면은 우리는 설계 계약을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혹은 또 제가 배울 때도 설계라고 하는 그거를 딱 설계로만 끝냈던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납품하면 끝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업무가 좀 확장이 되어서 설계자가 공사 단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까지 해야 되는 그 인식의 변화부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강의 중에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건축사의 업무가 그 업무가 공사 단계에서까지 들어간다라는 인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행정 업무에 있는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허가 업무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국토부에 있는 분들까지 그 인식이 명확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게 건축물의 품질이나 품격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인식이 아예 된다면 이 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건축주에 대해서 뭐 공사 그 비용을 더 뭐 부담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논의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나 건축사 협회에서 좀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마 조금 더 이제 남정 교수님 하셨던 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좀 떼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건축주들이 감리가 분리가 되면서 감리를 왜 해야 돼? 라고 묻는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처럼 당연하게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거가 설계 아예 처음부터 만약 이런 인식이 우리의 업무 자체가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게 들어간다면
설계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그 포션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설계비는 높아지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공 단계의 도면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당연히 그만큼 인건비를 써야 되고 더 많은 걸 써야 되는데 건축주들은 어떻게든 지금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허가방이라고 하는 그냥 인허가용 그거랑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들을 좀 당연히 기본 단계를 아예 딱 이렇게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움터에서 그런 이제 업무를 인허가를 이제 계약서를 아예 분리를 해서 그 안에서 계약을 하면서 분리를 할 때 늘 때 착공 계약을 할 때도 당연히 설계의도 구현 계약서가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지 되는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국토부랑 서울시를 그 인식에 대한 변화부터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가 그 서울시 일을 이제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공사 하셨던 분이 해외 아랍 쪽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그분은 샵 드로잉을 그리고 저한테 강의로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걸 당연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시공 사무실에 아예 샵 드로잉 그리는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딱 비치를 하고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한데 저희 나라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것과 현장의 시공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이렇지만 실제 시공 단계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하다못해 뭐 스케치든 어떤 식으로도 논의를 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런 그 서울시 관계자나 뭐 서울시든 어떤 행정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제가 겪었던 10년 전과 20년 전과 이 상황만 보더라도 시공사 입장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CM이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 그 샵 드로잉을 그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 너무나 낮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우리의 업무 자체에 그 해외에서는 말이 더 많잖아요. 도면에 말이 더 많거든요. 도면에 몇 센치, 몇 미리 이런 도면 물론 당연히 디테일 그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이제 기본적인 디테일 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말이 더 많은 도면을 저는 봤었는데 우리가 시공도면에서 그 아까 유황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시공도면을 그린다라고 이미 이게 법제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게 권한이라기보다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이 또한 한번 좀 이게 명료하게 이게 구분이 돼서 이게 정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자유토론이니까 말씀하시고요. 그 듣고 계신 건축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 설명 잠깐 드리면요. 아까 이광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설계 단계에서 과거에 그렇게 다 작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는 걸로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그 부분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감리 단계, 그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와 협의라든 감리하고 협의라든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남정민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하셨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건축 설계와 지금 설계의도 시공 단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건설까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설계의도 구현이 적용되는 그 주거 건축물을 이제 대형 몇 개를 제외한 보통 다세대 다가구가 될 텐데 그런 건물을 공사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종합건설업
그 등록을 해야지만 지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자격 대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시공도면은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설사가 시공사가 붙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만들어야지 저희가 설계 의도 구현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돼요. 포괄적으로 일단 전반적인 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전반적인 걸 다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댑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다양한 법령들이 2015년에 개정됐다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보면은 그 이행보증권 끊는 거 있잖아요. 설계자가 우리 증권을 개런티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요? 시공 끝날 때까지예요. 설계자가 개런티 기간이에요. 설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사가 끝나야지 개런티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설계자는 시공까지 다 관여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미천으로 해서 뭐 서울시가 됐던 국토부가 됐던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업역을 확장하는 것도 그 다음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자님이 저쪽에. 네, 서울건축사의 백천명입니다. 좋은 말씀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남영균 교수님께서 2019년 당시에 일단 연구보고서가 나온 상태를 보면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내역서를 방금 뽑았는데 제가 뭔가가 변동사항이 있는 거를 좀 발견을 좀 했는데요. 인건비가 거의 1.5배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반적으로 지금 본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연구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봤지만 2배이잖아요. 우리 요일표보다는 훨씬 2배인 것을 그때 전 발견했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뭘 뜯어본 채 이렇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다 뜯어볼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명칭은 조금 애매한 명칭이지만 설계의도 구현비를 정확하게 책정을 하고 어차피 업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 와서 현장 대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등한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물가가 뭐 통화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기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제2의 IMF가 지금 왔다고 벌써 도착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할 게 아니고 밖에서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청회를 통해서 계속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국토부는 일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기재부로 움직이는 게 제일 타당성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명쾌하게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공사비율에 따른 용역비도 지금 산정이 우리 한국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내용을 지금 잘 발췌하셔가지고 내용도 딱 보고자 하면 저는 설계를 3개를 했었거든요. 3개 하면서 느낀 점이 모든 질문을 다 받았어요. 제가 책정되어 있는 거는 8회였거든요. 8회? 그것도 고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건축사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뭐 얼마 뒤면 좀 했는데 제가 레터 나가는 게 45장이었어요. 근데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선진국은 아니지만 제가 유럽 디자인하는 거를 제가 우연히 경험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모든 스펙들이 다
시공도서를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걸 다 1차 통풍하고 2차 통풍하고 3차 통풍하고 다 베이직 디자이너들이 다 이렇게 컨펌하는 제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는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급이 상급이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기준을 명확하게 돼야 되고 시공도서를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시공도서라는 개념을 지금 자꾸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우리한테요. 설계자가 다 그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셔터병을 설계자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제품에서 만드는 거지. 그게 우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가 설계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사항들을 몇 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1차 때 참석을 하고 있는데 2차 때 참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하나버스 건축사사무소의 김관호 건축사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건환 우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발언하실 때 서울시 조례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저희 의견인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주나 이런 발표자에게 그거를 이제 설계 업무를 이렇게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남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무나 좋은 그 방법을 좀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다면 현재 돼 있는 그 법을 이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게 좀 더 낫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설계 단계와 공사 단계를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좋다고 해서 이제 설계 단계 100% 해서 설계 의견들을 다 같이 받아버리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결과적으로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냥 설계에다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의 설계 단계는 설계 단계로 하고 그걸 명문화해서 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든지 해서 설계 구도 설계 의도구현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조례나 이런 데다가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이용하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상반되어 나간다면 그거를 행정적인 부분에서 세움터나 이런 분명히 의무사항으로 계약서를 첨부하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이제 법 제정될 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그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제 설계 의도 구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내용이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쉽게 이제 국민들이 이게 이런 거고 내가 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고 어떤 업무를 시켜야 되고 건축사는 뭐 해야 되고 이걸 지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도 원래 법은 이제 건축주가 그냥 선정하도록 돼 있던 건데 이제 아무튼 우리 건축계도 동의해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대상을 정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를 법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그걸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살펴봤더니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 기준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정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건축사법에 있는 이 공공건축물의 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이라는 게 원래 공공이라는 말이 없던 거죠. 공공민간 다 합쳐서 적용됐던 건데 어느 순간 공공만 적용하게 돼 있던 거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그리고
이게 공공이 감리자를 지정하면서 촉발된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자가 빠지니까 차후에 이걸 보완해서 설계의도 구현을 하라고 이렇게 이 서비스법을 준용해서 건축법에 넣은 거니 민간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원리를 입법적인 원리를 착안해 보면 이것도 쉽게 건축법 25조 제12사항을 좀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굳이 그런 개정이 없더라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이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요. 원래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원래 있던 거예요. 이게 특별건축구역을 우리가 2008년도에 제도를 도입할 때에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특례를 적용해야 되고 그 건축특례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대가 기준을 국토부 보고 정하라 그랬어요. 이게 설계의도 구현이거든요. 써 있어요. 설계의도 구현 등 이런 거. 근데 이제 국토부가 이걸 안 한 거지. 안 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은 뭔 개념이냐면 결국 설계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민간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어떤 그 건축물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공적 가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설계의도 구현이 필요하다라고 법에서 정했으면 일정 부분의 그 책무가 공공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제 협상을 하고 필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시의회 의원이 뭐 조례 발의를 하든 이런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민간에 적용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설계 안 했는데 시정감리자로서 감리 업무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는 설계도 그걸 해야 되는 이중적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가 뭘 불편해하고 뭐가 힘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제3자 감리를 해보면 내용을 자기가 설계 안 했기 때문에 감리할 때 부족한 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디가 가려운지 알고 있다고. 그 가려운 부분을 이제는 설계의도 구현을 설계를 할 때에 구현을 해줄 수 있도록 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주가 납득을 하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 기꺼이 돈을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공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공공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냐 이거예요. 설계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설계를 이상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설계의도 구현한다고 돈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가 너무 편미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저기 연구해보고 해외 사례를 해보면 해외는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전제가 있냐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는 건설회사가 공사 도면 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거는 공사 보면 되는 그게 인트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대로 시공하는 게 철칙이에요. 철칙. 우리는 어떤 시대를 밟아왔냐 그러면 시공사들이 설계자들은 공사를 안 했어. 그리고 그걸 은근히 우리가 바라기도 했어요. 내가 좀 불안하니까 시공회사가 네가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린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퀄리티를 담보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공에서 생기는 시공상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이 이제 여기 그동안에 이게 계속 혼란을 빚었던 거는 너무 그러니까 설계가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거. 이게 샵 들어있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다 설계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설계비를 판단하는 근거도 이제는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춰서 중급 이런 건 없애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고. 다 상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한 건물들은 요새 복잡하지 않은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레이드업을 시켜야지만 선순환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오늘 좀 정리한 것들을 저희가 또 요약 정리해서 또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건 전달을 하고 협회 내부에서도 친한 논의를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이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플로어에서 추가적인 질문사항 혹시라도 더 있으시면 저희 그 직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발표와 토론에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제2차 설계도 구현제도의 편집화를 위한 대토론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